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사카 도톤도리에서 타코야끼 사 먹고 도쿄 시부야에서 쇼핑하고 예쁜 카페 돌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와, 일본 진짜 살기 좋겠다. 거리도 깨끗하고 물가도 생각보다 싸고 사람들도 다 여유로워 보이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행 가서 본 그 일본은요, 진짜 일본 서민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엔저 덕분에 싸게 즐기고 온 그 물가가 정작 그 나라에 사는 평범한 일본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고물가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일본 서민들의 진짜 현실, 그 민낯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1.3%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4년 연속으로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실질 임금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올랐다고 쳐요. 숫자만 보면 옳은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5% 올라버렸으면요?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영목상 월급은 올라도 실제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 노동자 1인당 평균 명목임금은 2025년에 월 35만 5,919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333만 원 정도예요.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으시죠? 명목임금 자체는 2.0% 올랐고 심지어 1992년 이후 33년 만에 2년 연속으로 2%를 넘겨서 올랐거든요. 언뜻 보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예요. 같은 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3.7%나 올랐습니다. 임금은 2% 올랐는데 물가는 3.7% 올랐으니 결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벌이는 늘었는데 살림살이는 더 쪼들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올랐길래 서민들이 힘들어할까요? 여기서 진짜 일본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쌀값 대폭등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한테 밥이 주식이듯이 일본도 쌀이 생명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쌀값이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67.5% 폭등했습니다. 67%요. 5kg에 2,000엔대였던 쌀이 2025년 말에는 4,000엔을 넘어서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린 거예요. 이걸 레이와 쌀 소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쌀 마대가 텅텅 비고 사람들이 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어요. 오죽했으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하던 쌀 생산 억제 정책을 갑자기 증산으로 뒤집었을 정도니까요. 쌀뿐만 아니라 식료품 전체가 6.8% 올랐고요. 우리가 여행 가서 일본 편의점 삼각김밥 싸다 하고 감탄할 때 정작 일본 사람들은 밥상 위에 올릴 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엥겔 지수입니다. 엥겔 지수는 전체 생활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만큼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 즉 살림이 팍팍하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울수록 엥겔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2025년 일본의 엥겔 지수가 28.6%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려 4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인 이상 가구가 한 달에 평균 31만 4천엔을 쓰는데 그중 거의 3분의 1을 밥값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4년 전이면 1980년대 초반이에요. 일본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 일본 서민들의 밥값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행객으로 봤던 여유로운 일본의 진짜 뒷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서 좀 더 실감나게 일본 도쿄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한 명의 가계부를 한번 통째로 뜯어볼게요. 그래야 이 숫자들이 피부에 와닿거든요. 30대 초반 도쿄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고 쳐볼게요. 월급은 아까 말한 평균 세전 약 35만 엔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랑 사회보험료가 빠져나가요. 일본은 우리보다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큰 편이라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대략 27만에서 28만 엔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출이 시작돼요. 도쿄에서 혼자 살 만한 원룸 월세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곳은 8만 엔에서 10만 엔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붙죠. 그러면 월급의 3분의 1이 집세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 식비, 아까 봤듯이 엔겔 지수가 치솟았으니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여기에 각종 보험까지 더하면요. 월급날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 없어집니다. 저축은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가 정답에 가까워요. 이게 우리가 여유롭겠다고 부러워했던 일본 직장인의 현실적인 한 달 살림입니다. 특히 여기서 일본 청년들을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회보험료,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이에요. 앞서 명목임금이 2년 연속 크게 올랐다고 했잖아요. 춘투, 그러니까 일본의 봄철 노사임금협상에서 2024년, 2025년 연달아 5% 넘는 임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청년들은 웃질 못해요. 왜냐? 올라봤자 건보료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긴 초고령 사회예요. 고령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비가 폭증하는데 그 부담을 결국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연금으로 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그 오른 만큼 혹은 그 이상이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떤 일본 청년들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이러다 다 죽는다며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랐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이 허무한 상황. 이게 바로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맞이한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벌이는 안 늘고 나갈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 일본 청년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건 30, 4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식비, 주거비, 생활비, 일체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의 인구 전문가가 1990년대 후반에 만든 용어인데 지금은 이게 20대에서 30대를 넘어 40대에서 50대까지 확산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독립해서 혼자 살자니 그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결혼하자니 돈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결혼 포기 현상을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먼저 겪어온 셈이에요. 화려한 도쿄의 밤거리 뒤편에는 이렇게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팍팍한 상황에서 일본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의 절약 습관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알뜰함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예술의 경지, 아니 하나의 문화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슈퍼마켓 할인 시간 공략입니다. 일본 주부들은 동네 슈퍼의 할인 타임을 거의 초 단위로 꿰고 있어요.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에 반값 스티커가 붙는 그 순간을 노려서 장을 봅니다. 어떤 상품에 몇 시에 반값 스티커가 붙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딱 맞춰가는 거예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정보력이죠.
우리가 마감 할인하면 가끔 운 좋게 만나는 정도라면 일본 서민들에게는 이게 매일의 필수 루틴인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락 문화예요. 일본에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 도시락을 직접 싸주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외식은 사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점심값 부담 때문에 아예 끼니를 거르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점심이 복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식사를 지원해주는 게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여겨지는 거죠.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는 아침 조식을 1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하는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학생들이 아침마다 줄을 선다고 해요. 배불리 먹을 일이 없다는 대학생들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물과 가스까지 전략적으로 아낍니다. 욕조에 물을 받을 때 페트병을 함께 넣어서 물의 양을 줄인다든가 화장실 물통에도 페트병을 넣어서 한번 내릴 때 쓰는 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생활의 달인 수준이죠. 그리고 이게 여름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일본의 여름은 우리보다 훨씬 습하고 더워서 요즘은 41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일본 서민들은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마음껏 못 켭니다. 폭염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일본 정부가 제발 절전하지 말고 에어컨 좀 트세요 라고 캠페인을 벌일 정도예요. 정부가 나서서 에어컨 좀 켜 라고 사정하는 나라. 이게 우리가 여행 가서 봤던 그 일본이 맞나 싶으시죠? 네 번째는 절약을 아예 게임처럼 취미처럼 즐긴다는 겁니다. 일본의 절약 주부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이걸 하나의 미션이자 게임으로 만들어요. 매달 예산을 세우고 이번 달엔 얼마를 남기겠다는 목표를 정한 다음 그걸 달성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거죠. 가계부를 블로그나 SNS에 공유하고 서로 절약 노하우를 나누는 문화가 아주 활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500엔 저금통이에요. 하루에 500엔짜리 동전 하나씩만 저금통에 넣으면 1년에 18만엔 넘게 모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천합니다. 심지어 미용실도 절약해요. 미용실 연습생들이 기술 연습을 위해 커트 모델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면 무료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머리를 자를 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곱씹어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절약을 할까요? 단순히 지금 물가가 올라서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긴 불황의 그림자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물건값은 안 오르니까 지금 안 사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30년 동안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 된 거예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거 정말 필요한가를 수십 번 고민하고 충동 구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려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다면 일본 사람들은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절약을 자산 관리 방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재밌는 대비죠? 한국은 공격적인 투자, 일본은 공격적인 절약. 같은 목표를 두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그 상식이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약 35,563달러를 기록할 때 일본은 33,849달러에 그쳤어요. 일본이 오히려 전년보다 0.8%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2025년 들어 더 벌어졌어요. OECD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보다 약 7%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걸 두고 한국이 점점 안 보인다. 일본이 한국에 역전당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저, 즉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가나 실질 구매력,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 안에서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따지는 지표에서는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엔저 덕분에 외국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물가가 싸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핵심 지점이에요. 우리는 강해진 원화를 들고 약해진 엔화의 나라에 가서 싼 값에 실컷 즐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일본 살기 좋겠다는 인상이 남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일본 서민들은 오르지 않는 월급, 폭등하는 쌀값, 그리고 4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엔겔 지수 속에서 하루하루 페트병으로 물을 아끼고 반값 스티커를 쫓아다니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일본과 그들이 사는 일본이 이렇게나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엔저와 관광객 급증이 만들어낸 아주 씁쓸한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중 가격제 논란이에요. 엔저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최고치인 4,270만 명을 기록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만 약 9조 5천억 엔에 달합니다. 관광지 입장에서는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관광객이 너무 몰리다 보니 이제 일본 곳곳에서 외국인에게는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벚꽃 명소에서는 보트 요금을 관광객에게 2배로 받고, 유명한 히메지성 같은 곳은 외국인 입장료를 현지 시민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외국인에게 시민의 6배가량 요금을 받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교토에서는 2026년부터 고급 숙박시설의 숙박세를 한 번에 크게 올리기로 했고요. 일본 정부는 아예 2026년 안에 이 이중 가격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정작 그 관광지에 사는 평범한 일본 서민들은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버 투어리즘, 그러니까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불러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밤낮 없는 소음,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대중교통, 심지어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개인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그 동네가 더 이상 주민들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니던 동네 가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관광객 대상 기념품 가게나 비싼 식당이 채워버립니다. 물가는 관광객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서민들의 월급은 그대로니까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여행하고 온 그 관광지에서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우리 것이 아니게 됐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마냥 한국이 이겼네 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한국도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고 실질임금 정체 문제나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30년 불황이 한 나라의 소비 심리를,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인생 계획까지 얼마나 깊이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인 셈이죠. 일본 서민들의 그 지독한 절약 습관은 단순히 쪼잔하다고 웃어넘길 게 아니라 긴 불황을 견디기 위해 온 사회가 몸으로 익힌 생존의 지혜이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건보료 부담에 신음하고 결혼과 독립을 포기하고 밥값 앞에서 끼니를 고민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알던 일본과 진짜 일본 사이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행지에서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맛있는 음식들 뒤에는 페트병으로 물을 아끼고 마감 할인을 쫓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르지 않는 월급, 2배로 뛴 쌀값, 44년 만에 최고를 찍은 밥값 부담, 그리고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까지. 여러분이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신다면 화려한 관광지 너머의 그 진짜 일상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이웃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알차고 풍성하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